고도 성장 사회와 그 뒷모습,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번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1950년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그 경제 발전 이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드디어 오늘 경제 선진국 그룹 OECD에 대한민국 사람 85%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짜요? 우선 경제부처 실무자들 소집하러 가세요. 제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잔치는 끝났다. 이긴가? 일단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혼란만 가져옵니다. 이렇게 감추기만 하다가 나중에 일 터지면 그때 그냥 당하는 사람들은 어쩝니까? 위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큰 건이 하나 있거든요. 아니 이걸로 돈을 버시려면 나라가 망해야지 되는 건데 이거. 올인한 겁니다.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한라그룹 부도입니다. 세일정밀도 부도를 신청했습니다. 육화그룹도 부도 신청했습니다. 대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별 면담 요청하고 있습니다. IMF는 안 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국가 부도가 시작됐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무능과 무지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변하는 순간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How much do you need?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실업이 일상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 제시되는 문장을 보고 OX 중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1960년 이후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국내외 경제 사정으로 인해 1997년 외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정답은 O입니다. 1960년대 이후 빠른 성장을 보이던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를 겪게 되고 이후 IMF의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쟁 동안 산업시설은 파괴됐고 전후 복구를 위해서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사회시설 확충을 위한 긴급 지출 비용으로 인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물가가 폭등해서 사람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생존을 위해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되기도 했죠. 눈앞에 닥친 빈곤 문제 해결에는 일단 미국의 원조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이후 냉전 시기에 군사 원조의 성격으로 전체 국민 총생산의 한 13%에 달하는 금액을 군사비로 지원했습니다. 이 원조를 계기로 해서 미국은 한국의 경제 정책에 깊이 개입했는데 1952년 이후에 한미합동경제위원회라는 미국의 한국 원조 업무를 총괄했고 이후 한국 경제정책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이 기구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관료 독점 자본과 신흥 재벌이 형성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배분하면서 은행 융자, 사업체 허가 이런 것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이는 정치와 경제가 부정적인 고리로 연결되는 현상을 야기했습니다. 대기업은 원조 물자를 독점적으로 배정받는 특혜를 누렸고 이를 허가해준 정부는 또한 경제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958년 미국은 원조를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소비재보다 생산재 공업의 비중이 높아졌고요. 그 때문에 경제개발 계획을 위해서 경제 전문가와 기술 관료로 구성된 산업개발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1960년 제1차 3개년 경제개발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했고 이 계획안은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 정부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바탕이 됐고요. 급기야는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부 경제정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군사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던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국내 자본을 모으고 미국 원조를 대체할 외국 자본을 차관으로 도입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소비재 수출이 늘어났죠.
1950년대 광물과 농산물, 수산물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면 이제는 점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소비자가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1970년대에는 섬유류가 압도적인 수출 1위 품목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 분야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의 도시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택, 환경, 교통 문제가 새로 발생했고 도시 빈민이 사는 달동네가 여기저기 들어서게 되죠. 정부는 급속한 도시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은 강제적으로 도시 빈민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는 조속 행정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자 정부는 농촌 균형 발전을 위해서 1970년부터 새마을 운동을 시행했습니다. 주택 개량, 농지 정리, 하천과 도로 설비 등의 사업이 정부 보조로 시행되면서 농촌의 환경도 정비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게는 개방을 요구하게 됐죠. 대외적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정부는 미국 등의 압력에 무역시장을 개방하게 되었고 이때 외국 상품과 해외 자본들이 제약 없이 국내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했으나 오랜 기간 누적된 무역 적자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 재벌의 느슨한 경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국내 기업은 줄줄이 도산하게 됐고요. 외국 자본은 급속히 이탈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1997년 국가부도 직전의 상태에서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뒤를 이어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대외 개방 정책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파산과 실직 등으로 고통받은 개인들이 늘어났고요. 이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재벌은 이제 그 자손들을 경영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골목 상권까지 위협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아버지 기택은 자영업자로서 손대는 것마다 실패해서 실업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들의 거주지는 반지하로 햇볕이 들지 않고 환기도 되지 않고 벌레가 득실거리는 공간이에요. 폭우로 집이 물에 잠기고 화장실이 역류하는 이 집은 기본적인 삶을 꾸리기에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이 가족은 창밖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을 보고 살아야 하죠. 서울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제대로 된 주거지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주택 건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은 아파트와 같은 집단 거주지 건설에 집중했죠. 아파트는 처음에는 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72년부터 강남 반포, 잠실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점차 아파트는 주택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경제 호황이 이루어졌고요. 그것에 말미암아서 부동산의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은 주거지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를 확인하는 일이 되었어요. 정부는 급증한 주택 소유 붐을 잠재우기 위해서 1980년대 말부터 서울 인근의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환경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은 정비되지 않은 구도심의 급조된 생활 환경에서 최소한의 삶을 겨우 꾸려갔습니다. 아들 기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3년째 대학 입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학생이 되기만을 바라면서 최소한의 벌이를 위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죠. 대학 진학은 한국에서 청소년이 목표로 하는 유일한 꿈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곧 성공과 직결된다고 여겼고 그럼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원하면서 광복 이래 대학 입학은 교육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제도 변화를 거쳐서 현재 입시 제도가 완성이 됐는데 개인의 소질과 능력보다는 일괄화된 점수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마련이 되어 왔습니다. 명문대학으로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교 교육 이외에 사교육 시장이 성장했죠. 이미 1960년대 말부터 과외, 즉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80%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1980년 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과외를 전면 금지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위헌으로 규정했고, 현재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2017년 18조 6천억이나 되는 공룡이 되었습니다. 기우는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과외 선생이 되어서 고등학생을 가르칩니다. 이른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상황을 고착시켰죠. 여러 차례 대입에 실패했으나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기우와 기우가 가르치는 학생 다혜는 그들의 경제적 배경만큼이나 다르게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은 선택입니다. 1952년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된 후에 1984년부터는 의무교육이 9년으로 확대돼서 현재 한국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입니다. 그러므로 대학 진학은 전적으로 자유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또는 실패할 경우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학업의 최종 목표를 대학 진학에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문대학에 대한 선호는 갈수록 고착화 되겠죠. 부의 집중과 그에 따른 사회 양극화는 주거와 생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60년대 이래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화하게 되면서 성장의 길을 걸었지만 수출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낮은 임금 구조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수와 수출 산업 간의 불균형이 심각해졌죠. 정부 경제정책이 재벌을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재벌은 차관과 금융 등의 특혜를 얻으면서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확장해 갔습니다. 1977년에는 32%였던 30대 재벌의 출하액이 81년에는 40%에 가깝게 되었고요. 이러한 급격한 산업화의 결과는 산업 노동자 수의 증가와 노동 문제를 촉발했습니다. 임금이 싼 여자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불법 근로에 시달리면서 적은 돈을 받으며 고통받았습니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리고 애니메이션 테일이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면서 1970년 자신이 일하던 동대문 평화시장 앞에서 분신 자살한 노동자 전태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거치고 1970년대는 적극적 노동운동이 분출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설립과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979년 한국 최대의 가발 수출업체인 YH 무역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급작스러운 폐업 선고에 대응해서 농성하던 중에 정부가 투입한 경찰이 무자비한 폭력을 동원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박정희 유신 독재에 항거하는 부마 항쟁으로 이어져서 결국 유신체제 몰락의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죠.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면서 노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문제로까지 연결된 사건은 여기 오징어 게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 456명은 다양한 이유로 삶의 막다른 곳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주인공 기훈이는 해고 노동자이고 상우는 한국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으나 투자에 실패해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고 새벽은 북한 이탈 주민이죠. 알리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덕수는 조직폭력배입니다. 삶에서 한치도 물러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목숨값을 노리며 생존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훈은 드래곤 모터스에서 일하다가 해고되고 도박판을 전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해고 스토리는 소위 2009년의 쌍용차 사태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발하여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가 64명이 노조원이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무기를 소지한 노조원에 대응해 대테러 장비를 사용하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고도성장화 사회에서 재벌은 금융과 세금 등에서 각종 특혜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재벌을 위시한 대기업은 한국의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은 정부의 지원하에 다수의 대규모 기업을 운용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대한 지배적 위치를 점유했고, 동시에 중소기업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까지 진출함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았고, 하청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업체의 이윤을 잠식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외국에 특혜적 경제적 원조가 있었고, 정부는 이를 이용해서 재벌에 특혜를 베풀었죠. 이러한 계획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요. 그 아래에는 최소한의 임금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인구 도시 집중 현상으로 도시가 난개발되었고, 새마을 운동도 농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부실 기업 등을 통해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에 관리하게 있게 됐지만, 이 파산과 실직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타개했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것이 평범한 소시민들의 유일한 성공이라고 여겨졌고, 인적 자원들끼리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은 삶의 무력감을 느끼며 도태되었죠. 세계가 놀란 급속한 고도 성장의 이면에는 불균형적인 부의 배분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권, 그리고 건강한 기업 문화 제도에 대한 문제가 남겨졌습니다.